네, 지금 태풍 다나스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다나스가 해안에 상륙하기 직전에 지금 소멸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소멸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태풍은 해수 온도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해수 온도가 27도 이상이 될 때 이제 유지를 하거나 발달을 합니다. 그 아이로 내려가면 이제 약해지는데 일단 그 30도를 위도 30도를 넘었으면서 26도로 낮아졌고요. 제주 서쪽 해역을 넘으면서 24도, 25도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 바로 그 진입하는 그 앞에는 그 해수 온도가 23도 이하의 냉수 해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약해져 북상을 하다가 냉수 해역을 만나면서 바로 그 목포 앞바다 쪽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하게 된 것이죠. 네, 어쨌든 다나스는 이번에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강풍보다는 주로 이례적인 집중호우를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마전선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하고 남부지방은 며칠 전부터 장마전선이 형성돼 있었는데, 근데 좀 굉장히 독특하게 네. 태풍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태풍으로부터 아주 다량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으로 계속 공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영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마전선이 굉장히 비구름이 강화되면서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남부지방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다나스가 소멸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가 오게 될지 그리고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지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태풍으로서 태풍이 아니라는 것이지 사실은 상당히 강한 저기압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태풍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남 내륙에서 이제 서서히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우측 반원이죠. 남해안이라든가 영남 쪽으로는 강한 바람 또 호우 발생력이 존재하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현재도 보면 가장 강한 비구름이 주로 영남 지역, 남해안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해안이나 지리산 또 경남, 경북 이제 오늘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도 좀 더 비가 많이 올 거로 보는데 이쪽 지역으로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최고 한 200mm 이상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보고요. 바람도 그 태풍으로서의 위력은 이렇지만 오히려 이 우측 반원에 속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최대 풍속은 20m급의 다소 강한 바람이 오늘까지는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태풍이 소멸됐어도 관련 지역 주민분들은 계속 좀 주의를 기울여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살펴보자면은 다나스와 유사했던 태풍들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언론에서는 덴비라든가 산바라든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가장 비슷한 건 다른 것들은 경로가 계속 어제 예측했던 것과 비슷한 경로를 보였을 때고요. 네. 실제로 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남부 쪽에서 그 소멸됐던 태풍은 2014년에 있었던 태풍 나끌이입니다. 이번 다나스와 상당히 유사했던 건 태풍과 함께 장마전선 영향으로 당시에도 제주 위세 오름이 1818mm를 기록을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러나 이번 태풍처럼 태풍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재산 피해가 한 51억 원 정도 났었던 태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중부지방에서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부지방 하면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열대야가 발생한 겁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일단 남풍 기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습인한 기류가 들어오거든요. 습도가 높은. 네. 그렇게 되면 공기는 습도가 높으면요. 기온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아침에. 그런 특성이 있고요. 여기다 이제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졌던 높은 구름이 중부지방 쪽으로 새벽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 냉각이 덜해지면서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제 첫 열대야가 중부지방으로 발생을 했죠. 서울 같은 경우 작년보다 8일이 늦게 나타났는데 일단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네. 일단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에 20위에 올라왔다는 건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더워지려면 장마가 완전히 만주 부근까지 밀려 올라가야 됩니다. 밀려 올라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해 와야 되는데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또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폭염은 다음 주까지는 일단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이 조금 늦게 시작된다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들은 보통 8월과 9월에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개 정도의 태풍이 더 남아있는지 또 대형급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7월까지 대개 북태평양 양상에서 한 7개, 8개가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지금 5개째 만들어졌죠. 평년보다 약간 적은데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기압기를 볼 때는 평년 발생한 수 25개 정도 저는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는 토탈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가 영향을 줬으니까 앞으로 하나, 두 개가 더 영향을 줄 거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해수 온도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굉장히 낮으니까 강하게 북상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9월 정도에 올라오는 태풍은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거의 해수 온도가 27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면서 발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한두 개가 영향을 주더라도 다음에 올라오는 태풍은 상당히 강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